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명을 이정표로 삼아서 2명의 교황, 유스티니안스와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안스와 샤를마뉴,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 언저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3차 십자군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3차 십자군, 저희들이 십자군은 총 9번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시간부터 3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이 3차 십자군은 1187년 예루살렘 왕국이 함락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출정을 하죠. 그래서 1189년에서 1192년까지 이어집니다. 주요 참가자는 영국 왕, 사자왕 리처드, 그리고 프랑스의 필립 2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 1세가 출정을 하죠. 서유럽의 에이스가 총 출동한 요 십자군. 교황이 파견한 주교가 참석하지 않아서 세속 십자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제 3차 십자군 당시 유럽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시간은 영국, 두 번째는 프랑스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현재 독일에 해당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차 십자군, 당시 황제였던 프리드리 1세가 북이탈리아에 올인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유럽의 11세기, 그리고 12세기, 여기는 격동의 시간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는 시간이죠. 이때는 바로 농지개간으로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특히 12세기에 들어들면서 그 발전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걸 뭐 간략히 이제 그 도표를 본다면은 이제 넘치는 잉여 생산물,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화폐 유통을 통해서 화폐 유통으로 이제 자본이 축적되면서 투자가 가능해지죠. 이러면서 도시들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귀족, 그리고 성직자, 농민으로 이루어진 세 개 계층에서 새로운 계층이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상인 또는 자본가 계층으로 불리는, 흔히 우리는 역사에서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죠. 이 부르주아 계층이 탄생하면서 기존의 지배층인 토지 귀족과 자본 축적으로 생긴 신흥 귀족 사이에 진검승부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이전, 이 중세 전기에는요, 일종의 폐쇄적인 자급자족형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 11세기 말 십자군 원정은 이 기존의 장원을 해체하고 또 봉건제도 붕괴를 초래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도시는 장원, 요새에서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죠. 특히 이러한 변화가 이탈리아 반도의 상인들이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특히 이제 이들은 십자군을 이렇게 그 성지로 옮기는 그러한 그 사업으로 십자군 특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특히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상인 계층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세기 말 북이탈리아에는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가 무려 23개나 출현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당시 유럽의 인구를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이탈리아 반도는, 이 반도의 북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령이고, 이 중부 지방은 교황의 령이고, 남부 지방은 시칠리아까지 포함해서 노르만 통치하에 있는 시칠리아 통치. 바로 이쪽, 여기는 남부는 어떻습니까? 노르만 왕조의 통치령, 그리고 중부는 교황령, 그리고 지금 살피려고 하는 여기 많은 도시들이 탄생한 이 북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 당시 황제였던 북이탈리아의
당시 황제였던 프리드리 1세가 북이탈리아에 발달한 이 도시, 이 자치 도시들에 대해서 총 6번에 걸친 원정을 감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북이탈리아에 이제 꼬무네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이제 장사한 요 상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 집단 성격에서 점차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 도시의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뭡니까? 잦은 내분, 돈 문제가 결부되니까 싸움이 잦은 거예요. 이러니까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공적인 아주 외부 인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도시의 행정권을 이임하게 됩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대위, 외부에서 비대위를 모셔오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심할 경우, 안 될 경우 비대위를 모시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1115년경 이 마틸다 토스카나 백작이 통풍으로 죽습니다. 이 마틸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카노사의 굴욕 편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편에 서가지고 교황을 지지했던 바로 카노사 이거 자체가 이 마틸다 백작의 성취였다는 거죠. 자, 그가 사망하면서 이 피렌체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피렌체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특히 이제 1125년 하인리 5세가 죽습니다. 이 잘리어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인리 5세, 바로 카노사 굴욕의 당사자였던 황제 하인리 4세의 둘째 아들이죠. 이 하인리 5세가 후계자 없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 왕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인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등장하기까지 무려 13년간 신성 로마 제국은 거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꼬무네의 급격한 성장과 이 자치권 확대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당연히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 달성에서 본다고 하면 실패죠. 1차만 이제 성공했지만 그 이후 2차, 3차 계속 실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부산물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부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항구 도시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아말피라든지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항구 도시가 급성장, 발전하게 되고, 자, 이것은 내륙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시에나 이런 도시들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슬람, 비잔틴 제국의 신기한 물품을 보고 왔고 이들은 그 호기심이 무한 자극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안쪽에 내부적으로는 농업혁명으로 이제 잉여 생산물이 쌓이게 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십자군 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럽은 몇백 년 정체된 유럽 사회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급격히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12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되죠. 사회 밑바닥부터 흔들하게 되는데 당시 영주와 시민 계급의 충돌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 귀족인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이 전통 귀족과 이 자본 축적으로 이제 탄생한 신흥 귀족 사이에 한판 붙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카노사처럼 우뚝 솟은 성체에서 영지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며 통치하던 방식은 이제 비현실적인 어떤 근대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통 귀족의 영주들은 이제 새로운 신흥기적인 시민과 한판 붙게 되는데 여기에 황제가 어떤 영주 편에 그리고 교황이 시민 편에 붙으면서 이 황제 영주 연합의 보수 세력과 시민 교황 연합의 이 진보 세력이 한판 붙게 된다. 요즘 우리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보수 진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전 중세 전기에는요 세력이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영주, 황제, 교황 이런 삼각 편대에서 황제와 교황이 싸우는 상황에서 영주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민 계급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각 편대가 탄생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 시기에 격변하는 그 상황들,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 프리드리 1세, 당시 황제였던 그 프리드리 1세가 북이탈리아 요 도시들, 이 도시 연맹과 전쟁을 벌이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콘라트 3세,
콜라트 3세의 조카죠. 콜라트 3세가 새로운 왕조인 호헨슈타우페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2차 십자군에 참전하게 되죠. 또 프리드리 1세 역시 함께 참전하죠. 부대장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콜라트 3세가 죽지만 아들 하인리 3세가 너무 어려요. 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인 프리드리 1세가 이제 그 뒤를 잇는 2대 황제가 됩니다. 이 프리드리 1세는 이제 후대에 나중에 근대 독일 역사에서 이 프로이센에도 프리드리 1세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명의 국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특징이 뭐냐? 붉은 수염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수염이 굉장히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 수염이라는 뜻의 독일어 바르바로사. 그래서 프리드리 1세 여기를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자, 그는 이제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벨프 가문 출신이에요. 당시 새로운 왕조였던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가장 경쟁 가문이 누구였는가? 벨프 가문이었거든요. 계속 경쟁하고 내전을 벌이다가 이제 프리드리 1세가 때마침 또 어머니가 벨프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황제의 등장은 두 집안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나름 최고의 에이스 카드였던 것이죠. 그의 오랜 통치기는 한마디로 국외에서는 북이탈리아 자치도시들과 전쟁, 무려 6차례나 대외 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벨프가의 하인리 사자gon과 이제 라이벌 관계를 이제 구축하게 된다. 이런 것들, 당시론 그 신성 로마제국의 상황을 두 가지 관점, 이 벨프가와의 경쟁, 그리고 북이탈리아 자치도시들과의 전쟁,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 1세 황제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에서 급성장하는 이 꼬문의 이 도시들의 이 자치권, 이들은 도시니까 어떤 자치권을 요구하잖아요. 그 자치권을 박탈해서 제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황권을 역시 황제권 아래 두는 것, 이 두 개의 목표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는요, 서임권 투쟁, 즉 카노사의 군력으로 해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한판 붙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황제권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프리드리 1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꿈꾸는 롤모델이 누군가? 바로 샤르마뉴 대제예요. 이 샤르마뉴 대제 때의 강력한 그 제국을 꿈꾸면서 그는 이 황제권 강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하게 되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무려 1600개 이상의 영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황제는 그 상징적인 바지사장에 불과했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이 북부 독일과 이 남부 독일은 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상이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 통일된 독일을 추구했던 최초의 인물로서 역사에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이상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훨씬 뒤늦게 무려 1871년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통일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도 늦게 하게 되고 뒤늦게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통일이 늦어진 데에는 이 교황령, 중부에 위치한 교황령의 집요한 그 방해 공작도 크게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북이탈리아 자치도시들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원정을 살펴볼 텐데요. 1차 원정은 115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계기는 이제 아르날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에서 출연해가지고 교황의 어떤 세속적인 권한, 종교적인 권한만 누려야 되는데 세속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교황을 격렬하게 비판한 교회 개혁가였는데, 그는 로마시에도 이제 북부와 같은 꼬문회를 수립하고 자치권 획득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교황이었던 하드리아누스 4세를 쫓아내죠. 그러니까 교황은 황제에게 급히 SOS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였던 프리드리 1세는 군사를 출격해가지고 이 아르날도를 체포해서 교황에게 넘겨주고, 교황은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되죠. 교황은 그 도움의 대가로서 황제 대관식을 치러주게 되죠. 자, 두 번째 출정은 1158년 4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움을 받은 이 교황 하드리아누스 4세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국은 교황의 봉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황제권보다 이 교황권이 훨씬 우위에 있다. 뭐 그런 일종의 선언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황제는 이 대립 교황으로 빅토르 4세를 세우고 로마를 침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드리아누스 4세는 죽고요. 새로운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하거든요. 이 알렉산더 3세는 당시 남부에 있던 시칠리아, 노르만족의 시칠리아의 그 굴리엘모 1세 왕에게 지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황제에게 저항을 하게 된다. 당시 이제 남쪽에 있는 여기 시칠리아 왕국, 여기에 굴리엘모 1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황은 북부에 있는 황제에게 이제 맞서게 되는 그런 상황, 지도로 이제 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3차 원정이 1163년에 있었지만 그건 크게 언급할 게 없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4차 원정이 1166년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남쪽 시칠리아 왕국의 굴리에모 1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시칠리아 왕국,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왕국 정복을 위해서 재출정하게 되죠. 그리고서 교황인 이제 알렉산더 3세를 내쫓고 새로운 대립 교황으로 파스칼 3세를 이제 지명을 하고 그 새로운 교황으로부터 다시 한번 황제 대관식을 하게 되죠. 두 번의 황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 중에 전염병이 발발하니까 6년간 휴전을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휴전 기간 동안에 교황인 알렉산더 3세는 북부 자치도시 연합과 이 롬바르디아 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북부 도시연합과 함께 싸우게 되죠. 자, 5차 출정은 1174년에 이루어집니다. 자, 6년간의 휴전이 끝나자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는 어때요? 독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전쟁에 이 벨프 가문이 함께 참전하지 않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벨프 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고 협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차 원정이 이루어집니다. 1176년 이 전투에서 롬바르디아 연합군으로 불리는 이 북부 자치도시 연합군과 교황이 함께 힘을 합쳐서 황제군을 완전히 격파하게 되죠. 이 전투를 이제 19세기 문인들은 자주 인용을 하면서 이 독일에 대한 이탈리아의 승리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주 노래하곤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부 자치도시 연합과 황제 사이에는 콘스탄차 평화조약이 맺힙니다. 그래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황제는 이 자치도시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는 대신에 이 꽃문회로 불리는 이 자치도시들의 자치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죠. 일정한 세금만 내게 되면 알아서 도시들이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후 교황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 도시연합은 다시 황제와 손을 잡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북부 이탈리아에는 이제 황제파로 불리는 기벨린당과 그리고 교황파로 불리는 겔피당의 투쟁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기벨린당, 겔피당, 바로 황제파와 교황파로 불리는 이 두 당파의 싸움, 요게 이제 르네상스로 불리는 이제 15, 16세기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차에 걸친 그 북이탈리아 원정, 이 북이탈리아에 올인했지만 결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결국은 이제 별로 얻은 것 없이 패전했고, 결국 이제 콘스탄차 평화조약을 통해서 그냥 형식상의 충성서약을 받는 대신에 약간의 세금만 받고, 그리고 이 자치도시들의 이 자치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이제 거기를 제국에 통합하려고 했는데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3차 십자군의 원정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유럽 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인 무려 10만 병력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2차에도 삼촌 콘라트 3세와 함께 참전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때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일종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다시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그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의 살레프 강을 건너던 중에 익사하면서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 강이 거의 뭐 이렇게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그 강인데 이제 왜 익사하게 되었는가? 그가 이제 아마도 고령인 나이에 찬물에 갑자기 입수하면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에서 매장하기 위해서 염을 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당시엔 소금이 귀해서 야전에서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식초로 이제 시체를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뼈와 살이 분리되는 일종의 초절임 상태가 됩니다. 우리 소금에 절이는 피클 상태가 된 거예요. 피클. 이러면서 살이 문드러지니까 그 살은 안디오게, 나중에 뼈는 두로에, 그리고 심장과 기타 장기는 다소 타르수스에 매장하는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시체가 매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당시 호헨슈타우펜가 출신의 황제와 한판 세게 붙은 최대 라이벌 이 벨프 가문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벨프 가문의 전성기는 이 프리드리히 1세, 지금 이제 주인공이 프리드리히 1세 때 활동했던 이 하인리 사자공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벨프 가문의 영지가 얼마나 넓었는가. 자,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영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금의 바이에른, 이제 당시 바바리아라고 불렀는데, 바이에른 뮌헨 아시죠? 남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에른 이 지역과 그 북쪽에 있는 작센 이 지역과 옆에 있는 이 슈바벤 일부 엄청나게 넓은 영지를 차지하고 있던 이 벨프 가문의 하인리 사자공이었어요. 하지만 황제는 이 슈바벤 이 지역, 이 일부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황제지만 자신의 영지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벨프 가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최대 영토를 지배하는 제후였다. 그의 영지는 황제 프리드리히 1세보다 훨씬 넓었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이제 황제와 지속적으로 이제 다투게 되고, 하지만 거기서 패전하게 되죠. 1180년 이제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북이탈리아 전쟁에 불참한 요 벨프 가문에게 거의 멸문 수준의 징벌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게 되죠. 하지만 제국 내에도 이 벨프 가문의 우호 세력이 있었고, 또 이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적대적인 세력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재기하게 되죠. 게다가 이제 프리드리히 1세가 십자가 원정 도중에 이제 익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인리 6세가 등장하는데, 그는 정적인 벨프 가문에게 다소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1194년 이 사자공 하인리 사자공에게 내려진 추방령을 해제하고서요, 그에게 브라운 슈바이크 일대 작은 공국을 하사하게 되죠. 이 브라운 슈바이크 공국,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작센 전 지역과 이제 바이에른 지역을 다 차지했고, 슈바벤 지역까지 차지했는데, 뭐 어쨌든 추방됐다가 요만큼 이제 브라운 슈바이크 공국을 받고, 거기에 공작으로 이제 보내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결국 1195년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197년 어떻습니까? 하인리 6세, 프리드리히 1세의 뒤를 이은 황제 하인리 6세가 32살에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제 프리드리히 2세는 고작 당시 3살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반대파는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운 황제가 3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 이 벨프 가문에 속한 오토 4세를 새로운 황제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 호헨슈타우펜 가문은 이 프리드리히 2세가 너무 어리다고 하면은 이제 죽은 요 황제 하인리 6세의 동생인 필립을 이제 황제로 지지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2명의 황제가 탄생하면서 둘 가운데 내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호헨슈타우펜 가가 내세운 필립이 암살당하고 이제 오토 4세 벨프 가문의 오토 4세가 즉위하고요. 교황으로부터 대관식까지 치르면서 정식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가 되면서 이제 교황의 심기에 벗어나는 영토 확장을 막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214년 부빈 전투, 한번 영국 프랑스 살펴볼 때 이야기했습니다. 부빈 전투, 여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세게 한판 붙죠. 프랑스의 이제 필립 2세, 영국의 존이죠. 존, 사장 리처드의 동생. 여기에 이 존과 이 오토 4세가 친척이거든요. 오토 4세가 여기에 붙습니다. 아주 여기에서 프랑스가 이겼다. 프랑스가 영국 연합군을 대패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 당시 이노센트 3세의 압력에 의해서 오토 4세는 황제에서 이제 퇴위됩니다. 자, 그리고 1215년 오토 4세가 퇴위한 이후 이 벨프 가문은 작센 일대의 조그만 가문으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1235년 마인츠 제국의회에서는 이 벨프 가문에게 내려진 지난 이 가혹한 조치들을 완화하면서 몰수당했던 옛날 그 작센 공국의 영토 일부를 환수해서 다시 이 브라운 슈바이크 공국을 하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36년 이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도중에 이
공국은 수도를 하노버로 옮기면서 이름이 이제 하노버 공국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1692년 이 하노버 공국은 하노버 선제후국으로 승격하게 되죠. 이 선제후국이라는 것은 여러 개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영지 가운데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7, 8개의 그 제국 가운데 하나로 뽑힌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뭡니까? 1714년 이 하노버 공국 의 선제후였던 게오르그 1세가 영국의 왕으로 조지 1세라는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영국 하노버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늘날 지금 영국 왕가가 바로 이 하노버 왕가 출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에서 일종의 계속 그 억압당하고 팽당한 이 벨프 가문이 나중에 하노버 선제국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하노버 왕조로서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 3차 십자군 원정 당시 영국 프랑스에 이어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현재 독일에 해당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